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퇴근하고 와가지고 자기 전에 이렇게 잠깐 영상을 찍어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저 또한 똑같은 질문을 우리 닥터한테 했었어요. 우리 세라 이식 전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착상이 안 되느냐? 왜 임신이 안 되느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둘째를 준비하는데 왜 안 되느냐?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고, 그리고 똑같은 거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우리 미국에 와가지고 알게 됐고,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암 환자여가지고 이 시험관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 시험관으로 우리 아들을 한국에서 낳았을 때, 한국에서 임신을 했을 때, 그때 저는 이제 수정란을 만들어서 이식을 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암을 골라내는 착상전 유전자 검사, PGD를 했었거든요. 착상전 유전자 검사라고 하는 건데 암을 골라내야 해서 이것 때문에 시험관을 한 거라. 근데 그때 같은 경우는 제가 암 환자여서 한 거지 불임이라고 생각도 못했고 불임도 아니었어요. 속된 말로 저는 이식을 했을 때 약 한 톨도 안 썼어요. 질정 하나도 안 쓰고 출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임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고 둘째도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둘째가 안 된 거야. 계속 안 되다가 한 번 딱 임신됐는데 유산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와가지고 완전 마음과 몸이 너덜너덜해졌죠. 자신감도 아작이 나고 처음에는 불임이 아니었는데 내가 왜 불임이 되었을까? 갑자기 내가 왜 불임이 되었을까? 이거에 대한 일단은 제가 이해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왔을 때 이 자료를 다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닥터가 호르몬 교정을 해주고 임신이 됐고 출산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도 여전히 내가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호르몬이 불균형이다 라고만 알았고 이거 호르몬을 치료를 해서 임신이 됐다까지만 알았어요. 하지만 내가 왜 호르몬이 아작이 났을 거야 그거에 대해서 내가 몰랐지. 근데 저한테 이제 연락 오는 분들 중에 미국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언니들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미국에도 공장이 있어요. 한국 공장처럼 찍어내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이식하고 호르몬 관리 안 해줘요. 피검도 안 해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저는 어떻게 됐냐면 이식 전에부터 제 개인 코디가 있었고 코디가 직접 제 피검을 보고 연락을 줘서 약 증량 감량에 대해서 1:1 코치를 해줘요. 그러니까 한 코디가 여러 명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코디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쌌던 거예요. 근데 공장 같은 미국 병원에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식하고 끝이야. 피검 안 해줘. 이식하고 11일차에 임신 피검하러 오라고 그러지 나처럼 이틀마다 피검하면서 코디가 보면서 이거 교정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미국이 땅이 얼마나 넓은데 다 똑같겠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자본주의지 한국처럼 정부에서 뭐 지원해주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금액이 다 달라요. 주마다 다르고 병원마다 다르고 병원에서 또 어떻게 어떠한 걸 하느냐 따라 또 달라요. 미니 IVF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싸게 하는 게 있는가 하면 저처럼 이렇게 코디 붙여가지고 1:1로 마크업 해주고 피검을 짝짝짝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다 똑같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어쨌거나 저는 제 경험을 얘기할게요. 그 미국에서 연락 온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도 코디가 있고 그 언니도 피검을 해주고 하는 데인데 거기가 어디냐면 선생님 이름이 러셀 선생님이에요. 저는 러셀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지. 근데 한국에 계시는 산부인과 선생님 제 아는 사람들이 연락을 하셨는데 그분이 되게 러셀 선생님이 한국에서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다 아는 사람이래요. 러셀 선생님이. 이게 논문을 엄청난 논문을 많이 써가지고 어쨌거나 산부인과건 난임이건 러셀 선생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근데 그 러셀 선생님 환자가 또 의사야. 현직 의사. 미국에 있는 의사. 한인인데. 그래서 그 의사 언니가 저한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 언니를 통해서 제가 제 경험이랑 이렇게 됐구나 하고 이제 이해를 한 거야. 그 키가 맞춰진 거야. 그 언니도 둘째를 하시는데 둘째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러셀 선생님이 이 언니한테 가르쳐준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얘기를 할게요. 자 보세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얘기야. 임신이 되는 여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임신을 하려면은 일단 남자가 성숙을 해야 되지. 성숙을 해서 배란이 되지. 그래서 언니들이 예를 들어 자연 섹스나 뭐 그런 걸로 시험관 말고 언니들이 자연 시도를 할 때 산부인과 가가지고 배란 날짜를
그 다음에 임신되나 안 되나 이렇게 설계를 봤잖아요. 이거에 대한 얘기야. 봐봐. 배란이 되는 게 뭐야? 난자가 성숙을 해서 껍데기를 까고 자궁으로 내려오는 게 배란이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그 껍데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러시아 선생님이 이 언니한테 해준 선생님이 이 언니가 상담 왔을 때 이 언니가 왜 첫째가 되고 둘째가 안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쨌거나 배란이 된다는 게 뭐야? 일반 여자들에 대한 얘기하는 거야. 임신되는 배란이 돼서 뭐야? 난자가 성숙을 하는 게 배란이지. 그 껍데기가 까고 나왔다는 게 배란이잖아. 그 껍데기를 주목해. 껍데기 말이 한국어로 황체래. 그 황체가 무슨 일을 하냐면 언니 봐봐요. 난자가 뚜루루 내려와. 그 정자를 만나. 그럼 막 수정이 되지. 그리고 뱃속에 탁 붙는 게 이게 뭐야? 착상이지. 그러면은 이게 착상이 뭐야? 엄마 몸이랑 아기랑 도킹하는 거잖아. 착 하고 붙는 거잖아. 착 하고 붙으면은 그 아까 그 말했던 껍데기 있지. 그 황체. 그 껍데기가 난자의 껍데기. 난자가 나왔을 때 껍데기 남는 그 황체가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수정란한테 밥을 주는데 밥 이름이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라디올인 거야.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라디올을 언제까지 주냐면 이 러셀 선생님 말에 의하면 임신 12, 15주까지 보통은 백업을 한대. 뭔 얘기냐면 언니들 그런 얘기 들어봤죠?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저 호르몬 약을 적극 처방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러지. 닥쳐라 이놈아. 그런 거 필요 없다. 너는 여자니까 임신되면 무조건 호르몬이 나와. 하는 그 호르몬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황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황체에서 뭐가 나온다고? 에스트라디올 프로게스테론. 이게 뭐라고? 애기 밥인 거야. 언제까지? 임신 12, 15주까지. 왜? 애기 밥을 줘야 되거든. 누가? 황체가. 이해가 됐죠? 근데 왜 임신 12, 15주냐? 임신 12, 15주가 넘어가면은요. 아기가 지가 만들어. 지가 만들어. 누가? 아기가. 어디서? 태반에서 만든대. 그러니까 잘 들어봐. 임신 초기, 그러니까 배란이 됐을 때, 배란이 난자가 껍데기가 까고 났을 때 그 껍데기 이름이 황체. 황체가 에스트라디올 프로게스테론을 누구한테? 수정란, 착상된 수정한테 양분을 주는데 그게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라디올. 이거 언제까지? 임신 12, 15주까지. 왜? 임신 12, 15주가 넘어가면은 애기가 지가 만들어 먹어. 어디서? 태반에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임신이 되면 엄마와 아기 몸에서 나온다고 어디냐면 엄마는 황체, 그 난자 그 배란 껍데기, 그 배란 됐을 때 난자가 성숙돼서 나왔을 때 그 껍데기, 그리고 아기 쪽은 어디? 태반에서 나온다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래서 선생님 말이 임신 초에 막 입덧하고 개지랄 여자가 나도 그 왜 그래? 여자 호르몬을 쓰니까. 근데 임신 중기 되면 싹 사라지는 게 왜 그래? 아기가 자기가 인수인계를 해서 지가 만들어 먹거든. 그러니까 자립을 하는 거야, 호르몬에 대해서 아기가.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싹 엄마가 싹 말끔해지는 거지. 호르몬 때문에 지랄이 안 되고 예민해지지도 않고 피부도 안 뒤집어지고 그리고 입덧도 안 하고 그냥 싹 사라지는 거지. 왜? 아기가 언제? 임신 12, 15주에 어떻게? 태반에서 만들어 먹거든.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 임신 게임의 하이라이트는 뭐야? 임신 초에 여자 쪽에서 부담을 하고 중기부터는 아기가 부담을 해. 이제 이해가 됐죠? 이게 기본적인 임신 사이클에 대한 호르몬이야. 그런데 우리 닥터 러셀 선생님 말에 의하면 35살이 넘었거나 다낭성이거나 극난저 이 세 가지에 속한 여자들은 무슨 일이 있냐면 황체가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그 난자 껍데기, 배란된 남자 껍데기가 원래 남아서 언제까지 임신 15, 15주까지 백업을 해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수정란을 밥을 줘야 되는데 얘네가 이 세 종류의 여자군은 녹는데 언제? 배란 됐을 때 난자가 딱 나오자마자 그냥 녹은데 흡수가 된대. 그러면 이런 여자들은 어떻게? 착상조차 못하지. 왜? 밥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수정란만 있어서 배에 붙으면 뭐해? 양분이 없는데 언제까지? 임신 12, 15주까지. 왜? 아기가 자립할 때까지는 여자 몸에서 나야 되는데 이 세 종류의 여자는 황체가 녹는데 밥 주는 밥주머니가 녹는데 어디서 나와? 안 나오죠? 그래 봐봐. 언니들 팩트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언니들 셋째 준비해야 되는데 둘째 때, 첫째 때 자궁이 유착이 되고 방광이랑 유착이 돼가지고 두 번째 두 번째 C섹션 제왕절개 했을 때 만두피 벗겨내듯이 다 벗겨냈대. 방광도 찢어지고 자궁도 기스나고 난리야. 그래서 임신하면 나 죽는다 뭐 터진다 이런 얘기 하셔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닥터 텐 선생님이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래. 그래서 우리 엄마 돈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엄마한테 배를 빌려달래. 그래서 나는 농담인 줄 알았어. 우리 엄마 폐경했는데요. 그랬더니 폐경한 사람도 할 수 있대. 근데 진짜 언니들 구글 뒤져봐요. 폐경, 미국에서는 폐경한 아줌마들이 친정 딸내미들
그 누구? 나처럼 자궁 안 되는 사람들 혹은 자궁이 없는 여자도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을 위해서 대리모를 써야 되는데 우리 닥터 텐 오피스에 있는 대리모 이 기준이 얼마냐면 미국 돈으로 2억이니까 한국 돈 한 2억 한 2, 3천 되려나? 환율 잘 모르겠어. 일시불로 내야 돼요. 내가 그럴 돈이 어딨냐? 돈 없다고 했더니 엄마한테 물어보래. 그래서 우리 엄마도 그지예요. 저랑 같이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엄마 배를 빌리래.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진담이었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엄마 치매고 70대 후반이었대. 아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언니들 구글에 뒤져보니까 진짜 하는 거야. 폐경한 아줌마들이 친정 딸내미들 대신해서 대리모 해 미국에서. 이게 팩트야. 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요 시장을 말하는 거야. 이 바닥이 어떤 바닥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국에서 폐경한 아줌마들 임신해요? 폐경 안 한 여자들도 임신 못 하는데 무슨 폐경한 여자들 임신돼?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하류수가 될까요? 어떻게? 호르몬 약 쓰니까. 이건 내 생각이야. 의료적인 얘기 아니야. 내 생각을 얘기해 볼게요. 폐경했다는 거잖아. 폐경했다는 게 뭐예요? 폐경이 뭐야? 응? 에스트라디올 프로게스테론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겠지. 내가 어떻게 임신이 돼? 아마 이게 뭐야? 황체가 녹는 시점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의학적으로. 그 시점에 맞춰서 분명히 약을 줄 거야.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라디올을.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했는데 그 호르몬표 있죠? 본문에 있어요. 제가 영상에 올린 표는 잘못된 표고 본문에 있는 표가 있어요. 본문 링크에 제가 옛날 영상 어디에 넣어놨어. 거기 출처가 위키드 백과사전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도와드린 학교 선생님들 말에 의하면 이건 또 가정책인가 생물책이 또 있대. 이게 임신과 출산에 나오는 그 호르몬표래 이게. 그리고 백과사전에도 나온대.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어쨌거나 이거 졸업할 때 닥터 텐한테 받았고 이대로 맞추라고 그랬어.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러셀 선생님 만났을 때 이 표를 가져갔을 때 선생님이 그랬대. 이 표 알고 있고 이 표가 최대치로 맞추는 게 아니라 이게 기본이래. 이것보다 이상을 맞춰야 된다고 러셀 선생님이 어쨌거나 그랬대요. 자 그러면은 무슨 했을까? 이 표대로 호르몬을 맞췄겠지. 약으로 쫙 맞췄겠지. 언제까지? 임신 12, 15주까지. 왜? 임신 12, 15주에 아기가 자립하기 전까지 졸라게 약으로 했겠지. 그러니까 이 폐경한 엄마들이 친정 딸내미들 대신해서 임신했어 안 했을까? 이거는 내 가정이야. 딱 요거까지 내 가정이야. 그 대리모에 대한 얘기는. 근데 어쨌거나 러셀 선생님 말에 의하면 아까 제가 말했던 황체가 녹는 사람들 35살 극난저 다낭성은 황체가 녹기 때문에 양분이 없기 때문에 100% 약으로 주입을 해야 된대. 그 얘기는 뭐야? 인공주기 이식을 해야지. 신선이식이 뭐예요 여러분? 신선이식이 뭐야? 내 몸에 호르몬을 빌리는 거지. 내 몸에 호르몬을 빌리려면 내가 몸에서 나와야 돼. 자 봐봐 언니. 저는요 첫 번째 아기 이식 때 내 몸에 호르몬을 맞춰서 했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신선이식이야. 냉동배아를 갖고 신선이식을 하는 걸 뭐냐면 변형자연주기라고 하는데 그걸 제가 한 거지. 내 그 생리 터진 날에 맞춰가지고 약 하나도 안 쓰고 배란된 거 확인하고 이식을 했으니까 이게 신선이식인 거야. 그러니까 냉동배아를 갖고 한 신선이식이지. 난 그렇게 임신이 됐어요. 출산도 했잖아. 약 한 돌도 안 썼다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언제? 35살 미만일 때 해야지. 나도 그때 35살 미만에서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임신이 되는 거야. 출산도 됐지? 근데 둘째 때 내가 35살이 넘어서 거의 40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좆도 안 되지. 그러다가 한 번 딱 됐어요. 내가 약을 졸라게 먹었을 때 됐지. 그러다가 유산을 했지. 7주 8주에. 매주 제가 초음파도 봤죠. 참고로 매주 초음파 못 보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왜 일반 임산부들, 자연섹스리 일반 임산부들은 괜찮은데 시험관은 왜 자꾸 초음파 못 보게 하는지 우리 닥터가 그건 저한테 가르쳐 줬으니까 그건 제가 또 우리 닥터 텐의 얘기를 언니들한테 전달해 줄게. 지금 러셀 선생님 얘기니까. 그거 봐봐 언니.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이제 내 의문점이 해결이 된 거야. 내가 왜 안 됐을까? 첫째 때는 분명히 출산까지 한 내가, 신선이식으로 이식한 내가, 왜 둘째 때는 인공주의고 신선이식으로 줬도 아무것도 안 되고 그나마 한번 약을 졸라게 오바로 내가 선생님이 준 거에서 막 때려 넣어가지고 임신이 됐는데 그때는 왜 됐다가 7, 8주 유산을 했느냐? 나오는 거지. 매주 초음파 받고 그리고 약을 딱 그거까지만 썼으니까 그렇지. 언니들이 아셔야 되는 게 아기가 커갈수록 호르몬 요구량이 늘어나요. 언니들이 그 표를 보면 알겠지만 표가 올라가는 표지 이게 내려가는 호르몬 표가 아니야. 근데 저는 어떻게 교정을 받았어요? 저는 제가 의사도 아니잖아. 내 일반인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 내 일반 아줌마인데 우리 닥터 텐이 호르몬 딱 맞춰줬고 코디네이터가 직접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호르몬 교정을 받았기 때문에 된 거잖아. 그러면 제가 제 스케줄표를 알려줄게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식 전에도 당연히 픽업을 했지만 이식 후에도 이틀마다 픽업을 했어요. 근데 언니들 아세요? 제가 그랬죠. 호르몬 시간은 8시간 간격으로 따박따박 먹어야 된다고 그랬지. 우리 닥터가 간호사들한테 계속 전화하게 해가지고 제가 8시간 지키는지에 대해서 꼭 숙지를 시켰어요. 8324, 24시간 호르몬이 나오는 몸으로 만들게 했잖아. 왜? 황치가 녹기 때문에. 왜? 35살이 넘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황치가 녹아버리니까 이 호르몬이 안 맞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제가 갖고 간 자료 이만큼 영문으로 뽑아가지고 피검 자료 다 갖고 갔는데 선생님이 이거 호르몬이 아작이 나서 그래라고 했던 게 갑상선 프로락틴, 그리고선 에스티아디올, 프로게스테론, 이거 내가 지금 완전 아작이 나가지고 이거 교정을 받았잖아. 근데 나는 교정만 받았지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지. 하라는 대로 할 뿐이야. 근데 그 중에 하라는 대로 하는 뿐이 뭐냐면 8시간 간격을 지키라고 했던 거. 그런데 또 웃긴 게 뭔지 알아? 이식하고 이틀마다 픽업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저보고 8시에 픽업을 하라고 했어요. 무조건. 제 호르몬 약 시간이 7시인데 8시에 픽업을 하래. 저는 여기서 저기 픽업하는 데가 프리몬트인데 야 2시간, 이 출퇴근 시간에 그 샌프란시스코 그쪽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이게 차가 엄청 막혀. 그러니까 저는 항상 2시간이 걸려서 트래픽에. 그러니까 저는 항상 5시나 6시에 출발했단 말이야. 8시에 꼭 맞춰야 돼. 근데 이거를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무조건 8시에 맞추라는 게. 근데 지금 이해가 되지. 왜냐면 언니들 봐봐. 내가 약을 7시에 먹는데 만약에 8시에 딱 픽업을 했는데 그 픽업 결과와 내가 예를 들어 약 직전, 그러니까 뭐 점심 직전에 내가 스케줄이 있어서 뭐 11시나 12시에 다음 약 하기 전에 직전에 갔다고 해봐. 그러면 이 호르몬 이 상황이 다르지. 7시에 맨날 첫 번째 약을 먹는데 8시에 픽업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게 농도가 진하겠지. 근데 내가 한 약발 떨어질 때쯤, 다음 약 먹을 때쯤에 이 픽업을 하면 이게 훅 내려가겠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환경에서 정확한 픽업을 못 떴다 보니까 정교한 교정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 닥터는 항상 8시에 픽업을 무조건 시킨 거야. 근데 제 친구는 8시 반에 픽업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시간 레인지가 다 달라. 그래서 언니들이 픽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무 때나 픽업을 하지 말고 똑 맞춰서 픽업을 하세요. 호르몬을 맞춰서 임신이 됐잖아. 근데 이제 그러면 제가 언니들한테 약을 이렇게 써라, 호르몬을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게 의료행위니까 내가 절대로 얘기를 못하지. 제가 임신 도와드린 제 변호사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제 피검을 공유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래. 그래서 제가 제 피검에 대해서 공유를 할게요. 저는요 냉동 오일 배양이었어요. 우리 닥터 텐하고 할 때 말하는 거야. 냉동 오일 배양이었고, 그리고 인공주기 이식을 했어요. 자연주기 이식이 아니라 인공주기 이식을 했어요. 왜 인공주기 이식을 했냐? 예전에는 신생으로 임신이 됐던 나지만 요번에는 35살이 넘어서 좆도 아무것도 안 되고 황체가 녹는다는 입장이니까, 그건 이제 러시아 선생님한테 내가 그 언니를 통해서 경험을 들어서 내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만, 우리 닥터 텐이 어쨌거나 나는 호르몬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인공주기를 하라고 그랬어. 인공주기가 뭐야? 인공주기는 호르몬을 이식 한 달 거의 20일 전부터 쓰는 게 인공주기고, 신선주기는 언니 배란 확인하고 언니 몸에 호르몬을 빌리는 게 신선이야. 근데 나는 그 몸에 안 나온다고 선생님이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인공주기를 한 거야. 그럼 내 답안지 가르쳐 드릴게요. 내 답안지, 나는 냉동 오일 배양이었어. 오일 배양인데 어떻게 썼냐면, 저는 이식하기 20일 전부터 에스티아디올 약을 썼어요. 한국에는 프로기노바 EMG짜리라는 게 있지. 근데 미국에는 에스티아디올 EMG짜리 알약을요, 두 알, 아침 저녁 4알을, 그러니까 두 알에서 총 4알이고 거기다가 배패치를 24시간 차고 있었어요.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그 배패치가 아주 많은 알약의 수와 맞먹는데, 그러니까 메인이 배패치고 알약이 써보인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저는 닥터가 이식하기 5일 전, 아까 다시 말해 이식하기 201 전에 에스티아디올 프로기노바가 아니지, 미국은 에스티아디올 EMG지. 근데 한국에는 프로기노바 EMG짜리 1mg 0.75 이거 아니다, EMG짜리 쓴 거야. 나는 내 거 답안지 얘기해 주는 거야. 아침에 2알, 저녁에 2알, 나머지는 배패치 썼어. 배패치가 많은 알약이 들어가 있는 거, 그거를 썼고 24시간 차고 있었어요. 알약이 메인이 아니라 배패치가 메인이야. 배패치가 셌거든. 그리고 이식하기 5일 전. 왜 5일 전이냐면 내가 냉동 배양 5일 배양이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냉동 배양 3일 배양이었으면 3일 전에 썼겠지. 근데 나는 5일 배양이라 5일 전에 프로게스테론 엉덩이 주사 한 방하고 질정을 아침 저녁 200짜리를 쓰라고 처음에 받았어요. 근데 제가
스스로 맞을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출산까지 했으니까 나는 프로게스테론에 자신이 있다 그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눠가지고 약을 썼어요. 어떻게 썼는지 지금 되게 가물가물한데 옛날 영상 보시면 거기 다 나왔어요. 어떻게 썼는지. 그러니까 어쨌거나 질정으로만 썼어요. 근데 질정으로 600인가 800인가 잘 헷갈려. 아무튼 그렇게 써가지고 언니들 언제까지 쓰라고 했냐면 우리 닥터가 프로게스테론은 임신 12주까지 쓰라고 했는데 제가 아마 15주까지 썼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에스티아디올은 선생님이 9주에 끊으라고 했는데 제가 12주까지 썼어요. 자, 언니들 프로게스테론 에스티아디올 약은 선생님이 테이퍼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2주의 간격으로 천천히 줄여야 돼요. 언니, 미국에서도 되게 쓰레기 같은 그 공장 같은 병원 많다고 그랬지. 그런 쓰레기 같은 병원이라도 단번에 끊으라고 절대 안 해요. 2주의 간격으로 천천히 끊으라고 그래요. 테이퍼링 해야 돼요. 왜냐면은 안 그러면 자궁 내막이 무너진대. 언니들 산부인과 가가지고 생리 안 터질 때 생리 주사 맞죠? 그게 고농도의 프로게스테론이나 에스티아디올 제제래. 그걸 맞고 다음날 안 맞으면 호르몬이 쑥 떨어지면서 내막이 무너진 거야. 지진이 나면서. 그런 것처럼 우리 닥터는 그걸 그냥 약을 끊어버리면 그냥 내막이 무너진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2주의 간격으로 천천히 테이퍼링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봐봐. 내 답안지 가르쳐줄게. 저는요, 이식 당일날 제 피검에 대해서 가르쳐줄게. 물론 이식 전에도 했고 이식 전에도 했고 또 전에도 했지만 저는 지금 당일날 피검에 대해서 얘기해줄게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8시에 피검을 무조건 했다고 그랬지. 이식은 아마 한 피검을 보고 그 다음에 이식을 했어요. 피검을 했을 때 제 에스티아디올 수치가 이식 당일날 5일 배양 냉동 이식 기준으로 275였어요. 그리고 저는 프로게스테론이 이식 당일날 100이었어요. 100.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닥터가 프로게스테론이 20인가 25가 적정선이라고 그랬지. 근데 내가 미친년도 아니고 우리 닥터가 미친 놈도 아니고 그거를 미쳤다고 100을 만들었냐. 나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고. 참고로 선생님이 쓰라고 한 약대로 썼는데 그 질정 500인가 800인가 기억 안 나지만 옛날 영상 보세요. 보면 알아. 질정 5알인가 4알인가 아무튼 그거 갖고 제가 100을 만들었다고. 프로게스테론이 100이 나왔어. 우리 닥터가 만들어준 거야. 우리 닥터가 이게 수치가 좋으니까 이식하자고 한 게 이게 100이야. 근데 내가 뭐라고 했지? 적정 수치가 20인가 25라고 그랬지.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 5일병이라고 그랬지. 5일병은 당일이나 다음날 착상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3일 때쯤인가 4일 때쯤에 피검을 했는데 그게 35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100에서 35로 떨어지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피검했을 때 14까지 떨어졌어. 옛날 영상 봐봐. 이게 약을 쓰고 있는데 훅 떨어졌어. 이게 뭔 말이냐면 닥터가 말했는데 나는 그때 내가 질정을 좆도 못 쓰고 막 그래서 그런 줄 아는데 나중에 제가 우리 세라 아기를 안고선 면담을 했을 때 선생님한테 제가 그거를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에스티아디올 프로게스테론 애기 밥이야. 임신이 되면 이게 꺾일 거야. 애기가 섭취해 라고 하더라고. 진짜로 임신이 되니까 선생님은 100을 만들어 놨는데 35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14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내 팩트야. 그동안 내가 이 피검 자료를 공유를 왜 못했냐면 혹시 이게 의료행위가 될까봐 난 이거 말을 못했어. 그리고 내가 우리 변호사 임신 도와드린 분들이 나한테 리뷰를 해줬는데 이거 내가 내 피검 결과를 공유하는 건 불법이 아니래.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건 나쁜 거지만 내가 내 피검 공개를 하는 건 내 경험담 얘기하는 거니까 나쁜 게 아니래. 그래서 이제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 피검은 이식 당일날 프로게스테론은 100이었고 아기 밥이어서 그런지 진짜 임신이 되니까 꺾이더라고. 약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도 35로 꺾이고 그 다음에 14까지 꺾인 거야. 그러니까 언니들이 피검을 딱 똑같은 시간대에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아무 시간대에 하면 이게 수치가 정확하지가 않은 거지. 왜냐면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고 피검을 했는지 아니면 쫄쫄이 굶고서 한참 약을 안 쓴 다음에 했는지에 따라 또 이게 수치가 다를 거 아니야. 흡수가 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는 시간을 맞춰서 피검을 하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고 저는 어쨌거나 14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됐어? 응? 제가 전화를 했고 코디네이터가 내일까지 기다리던가 아니면 지금 하실래 했을 때 제가 기다리지 못하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해 줄게. 미국과 한국이 다른 것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쓰레기 병원 미국을 가도요. 미국에서 약을 다 줘요. 한국처럼 그때그때 타먹는 타가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좀 다른
그 의료 시스템이 있지. 한국은 쉽게 병원을 갈 수 있고 예약 안 해도 그냥 쉽게 갈 수 있고 혹은 당일 예약이 가능하고 아니면은 뭐 내과나 산부인과 같은 경우 뭐 예약 필요 없는 데 가면은 그냥 아무 때 문 열고 들어가서 피검할게요 약 주세요 하면 선생님이 약 준 다음에 약을 받을 수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예약도 한참 걸리고 또 이게 불가능하니까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래요. 제가 이식하기 전에 라면 박스 2박스로 약을 다 받았어요. 한 번에 다 받았어요. 저는 한 번에 다 받았는데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약을 들고 다니라고. 제가 회사 다니다고 하니까 약을 항상 들고 다니래요. 왜냐면 코디네이터가 전화했을 때 혹시 증량 감량 코치가 필요했을 때 네가 약이 있어야지 바로 대응이 되지 안 그러면 집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 들고 다녔어요. 다 들고 다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프로게스테론이 14까지 떨어졌잖아. 피검 결과 받고 내가 그때가 정심이었는데 난리가 난 거야. 코디네이터 기다렸더니 코디네이터가 전화하기를 약을 증량을 하든가 내일 피검을 다시 하고 선생님 만나래. 근데 내가 어떻게 그냥 나 그냥 증량한다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먹고 놓고 2시간마다 더 넣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했지. 그렇게 해가지고 50 몇 가지인가 40 몇 가지 끌어올려가지고 애기 살렸잖아. 그러니까 이거야. 이틀마다 이식하고 이틀마다 8시에 피검을 했고 30분 안에 코디네이터가 피검 결과를 가져다주고 약 증량 감량 코치를 해줬고 그리고 나는 약을 들고 다녔기 때문에 바로 그게 액션이 됐어. 이게 맞춰줘가지고 이게 골든타임을 안 지나고 나는 아기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어디 그뿐인가요? 자, 갑상선에 대해서도 얘기해줄게. 내가 0.3에서 2를 맞추라고 우리 닥터한테 들었잖아? 근데 제가 갑상선 약을 먹고 있었어요. 갑상선이 안 좋아서 약을 먹고 있었어. 0.025. 한국 걸로는 0.025인데 미국 약으로는 25야. 왜냐면 단위가 달라서 그래. 어쨌거나 똑같은 약이야. 근데 저는 25짜리. 그러니까 한국 약으로 0.025짜리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식 당일날 제가 피검을 두들겨 보니까 0.6이더라고. 갑상선이 0.6이었어. 그러니까 나 완전 안정빵이잖아. 그래서 약을 쭉 하고 있는데 코디네이터가 아니라 의사가 직접 전화 왔어. 얼마나 급하면 의사가 직접 전화했어. 약 증량에 3.5야 하더라고. 갑상선이 3.5로 튄 거야. 제가 뭐라고 했죠? 임신을 하면 갑상선이 튀어요. 갑상선이 왜 튀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튀는데 임신이 스트레스래. 그럼 임신을 했으면 갑상선이 튀는 거야. 언니가 잠을 못 자도 튈 거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튈 거고 남편이랑 싸워도 튈 거고 회사에서 졸라 싸워도 튈 거고 회사에 야근이 많아도 튈 거야. 근데 나는 임신을 했기 때문에 튀었어. 3.5로 텄어. 그걸 코디네이터가 직접 전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놀랐으면 선생님이 전화해가지고 약 있지 증량해가지고 제가 약을 증량을 2배인가 3배인가 해가지고 그걸 내려놨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어떻게 된 거야? 약을 다 들고 다녔던 거 플러스 약이 다 있었던 거 플러스 이틀마다 피검했던 거 플러스 당일날 피검 결과가 나왔던 거 플러스 누군가가 코디네이터를 해서 나를 증량 감량 코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식을 했다고 해도 이 쓰나미를 잘 넘어가가지고 위험할 때를 쑥 해가지고 임신이 유지가 된 거지. 자, 임신 12, 15주부터는 아기에서 나오죠. 약을 끊어야 됐어. 제 얘기를 또 해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닥터가 약을 끊을 거면 2주의 간격으로 끊으라고 그랬지. 근데 우리 닥터가 나를 에스티아디올 같은 경우는 9주에 끊으라고 그랬고 프로게스테론 같은 경우는 12주에 끊으라고 나한테 설계를 해줬는데 그럼 그 얘기는 뭐야? 9주에 끊으려면 STRD는 7주부터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도 12주에 끊을 거면 프로게스테론 10주부터 테이퍼링을 해야 되지. 왜 테이퍼링을 해야 돼요? 그냥 뚝 끊어버리면 내막이 뚝 무너지는 거지. 근데 내가 다시 말할게. 나는 첫째 때 호르몬 약 하나도 안 썼다니까? 하나도 안 썼는데 임신이 됐고 출산까지 했어요. 그럼 나 같은 여자들 신선 이식되는 35살 미만인 여자들은 약을 또 끊어도 상관없고 약을 안 써도 상관없고 신선도 상관이 없겠지. 왜? 내 몸에서 황체에서 나올 거거든. 언제까지? 12, 15주까지. 누가 인수인계 할 때까지? 아기 태반에서 인수인계 할 때까지 알아서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상관없어. 나 같은 여자. 예전에 나 같은 여자. 근데 지금의 나 같은 여자는 약을 또 끊어버리면 좆되는 거지. 그냥 또 끊었을 때 내 몸에서 쭉쭉쭉 황체에서 백업을 해주고 있다면 약을 끊던 임신 유지는 되겠지. 근데 나같이 호르몬 황체가 뚝 녹아버리는 시점에서 약으로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그냥 그걸 또 끊어버리면 호르몬 쭉 올라가다 훅 내려가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2주의 간격으로 끊으라고 했죠. 근데 7주부터 끊으려고 했는데 못 끊었어. 피검을 했는데 7주에 맞는 피검이 안 나왔네. 어쨌거나 임신 8주에 STR돌이 2000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 수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상의하에 약을 계속 연장을 해서 임신 10주부터 천천히 테이퍼링해서 12주에 딱 끊었고요.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같은 경우는 15주에 또 끊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유산기가 있어서 다시 시작했고요.
그리고 약이 다 끝난 그 시점에 다시 또 수축이 일어나가지고 아기가 나왔지. 조산했잖아. 난임 선생님 거를 산부인과 선생님이 오더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프로게스테론 좀 주소했을 때 선생님은 오더 못한다고 했어. 그래서 난임 선생님한테 가야 되는데 난임 선생님한테 가다가 일단은 여기는 난임 선생님 기다리는데 3, 4개월 기다려야 되거든. 인기가 많아서.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그러다 조산을 했지. 그래서 요번에 저 같은 경우는 세치를 할 때 우리 닥터 텐이 제가 그랬죠. 이식하기 전에 라면 박스 2박스 받는다고. 우리 닥터 텐이 그러더라고. 너는 프로게스테론을 출산 때까지 쓸 수 있게 넉넉하게 줄게 하더라고. 저번처럼 끊이지 않게. 그래서 요번에 저는 출산 때까지 약을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 수술 날짜에 맞춰가지고 한 일주일 전이나 며칠 전에 끊으라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애기 수축 오고 그럴 거라고. 그래서 전 그렇게 할 거예요. 어쨌거나 그렇게 저는 연장을 했어요. 선생님 코디 하에. 왜냐면 호르몬이 안 맞춰져서. 그러니까 임신 12, 15주에 원래는 아기가 인수인계를 해야 되고 우리 닥터의 설계는 이와 달랐지만 어쨌거나 제 몸이 준비가 안 되고 아기가 자립이 안 됐어요. 왜냐면 피곤만 해보면 알거든. 그래서 저는 그걸 연장을 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언니들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자, 에스티아디올 부작용은 뭐냐면 에스티아디올 약을 단독으로 쓰면 자궁 내막암의 위험이 있어요. 내막암이 걸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프로게스테론 약이랑 병행을 해야 돼. 프로게스테론 약이랑 병행을 하면 내막암의 위험이 훅 내려가요. 그리고 에스티아디올 약을 쓰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언니들 일단 아이 같은 경우 남자아기는 상관없는데 여자아이 같은 경우 똥구멍이 막히는 기형이 나올 수 있대. 똥구멍이 막히는 거야. 장이고 내장이고 다 있는데 과략 있는 거 다 있는데 똥구멍이 막이 있대. 그런 기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엄마한테 부작용은 뭐냐면 혈전이랑 고지혈증이 생긴대. 그래가지고 그래서 언니들이 한국에서 이제 그 에스티아디올이나 이런 거 약을 대포나 이렇게 내막이 안 좋아서 대포 쓰고 에스티아디올 대포라는 주사를 쓰잖아. 내막 안 좋을 때. 그때 선생님들이 크녹산이라는 거 한국 선생님들이 주죠. 그걸 왜 그러냐면 혈전 예방을 하는 거야. 아니면 아스피린 먹어야 되는데 베이비 아스피린은 미국 같은 경우는 81을 먹어야 돼요. 크녹산을 해야 되는데 베이비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100을 쓰면 안 되고 81만 써야 돼요. FDA에서 승인 난 건 81이고 그 이상을 썼을 때 신장이나 무슨 그 거대증 기형이 나온대.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최근에 출산한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하도 유산을 잦아가지고 이 언니 선생님의 허락하에 그러니까 중기까지 썼고 그리고 이 언니가 말기까지 28주까지 썼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기에서 말기 28주까지 썼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언니가 1차 기형아 검사, 2차 기형아 검사 다 통과했는데 2차 기형아 검사 다 통과하고 나서 한참 후부터 신장이 거대증이 됐어. 그래서 지금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신장 거대증으로 태어나가지고 지금 대학병원에서 팔로우업을 받고 지금 무슨 항생제 처리를 한 달 동안 먹으라고 그랬대. 왜냐면 이 애 같은 경우 이제 그 신장이 거대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 요로 감염 같은 게 오면은 애기 큰일 난다고 신장 기능 망가진다고 항생제를 한 달 동안 먹고 온갖 검사를 다 해야 돼. 근데 이 언니가 특이점이 뭐냐면 아스피린을 100짜리를 28주까지 먹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언니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80일이 맞고 100 이상 먹으면 안 된다고 언니 여러분한테 널리 알려달래요. 어쨌거나 저는 경험담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80일만 사드세요. 이거 직구 사드세요. 미국에서 80일짜리 한 12달러, 10달러에 팔어. 그러니까 한 한국 돈 한 15,000원, 한 18,000원 하면 이거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직구해서 사서 드세요. 내가 웬만하면 직구는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워낙 싸기 때문에 짭이 없을 것 같아. 그냥 사드셔도 될 것 같아요. 100짜리 먹느니 80일 드세요. 어쨌거나 그게 왜 그렇게 먹는 거냐면 에스티아디올이 혈전의 위험과 고지혈증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들 또 한 가지 곁다리로 얘기해주면 NK가 높을 때 언니들 콩주사 맞죠? 그게 대두 20%짜리를 맞아야 되는 건데 그 콩주사도 마찬가지로 고지혈증과 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크녹산하고 병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부작용에 대한 얘기야. 그럼 프로게스테론 부작용은 뭐냐? 그냥 피부 조금 이렇게 보보보보보 나는 거? 그거는 근데 언니 약을 안 써도 저는 첫째 때 약을 안 썼다고 했잖아. 근데 온몸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진 났거든. 그 프로게스테론 높아지면 어떤 사람들은 입덧 타듯이 그게 또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고 그 다음에 부작용은 제가 못 들었어요. 어쨌거나 저는 만추까지 쓰라고 했고 전 만추까지 쓸 거고 근데 잘 모르겠다면 언니들도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근데 저는 어쨌거나 제 선생님은 만추 때까지 쓰라고 그랬고 부작용은 없어요. 근데 STI들은 부작용이 있지. 아까 설명해드린 거. 갑상선 같은 경우는 임신 초기에는 임신이 안 되겠지만 문제가 있으면 임신 중기 말기 같은 경우는 이게 잘못되는 건 아닌데 아기한테 다 간대요.
아기한테 가가지고 그게 엄마가 갑상선 항진이나 저하증이 있으면 그게 아기한테 가는 거야. 근데 언니,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선생님하고 미국에 있는 선생님 두 분한테 들었는데, 그리고 제가 경험을 했는데, 신생아를 낳잖아? 그러면은 우리 세라나 세이도 그랬지만 뒤꿈치 있죠? 뒤꿈치를 이렇게 또르륵 칼로 살짝 찢어요. 이렇게 꾹 눌러. 그리고 쫙 짜가지고 이렇게 피를 담아. 그러니까 혈관에서 피를 뽑는 게 아니라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뒤꿈치를 쫙 찢어가지고 거기서 쫙 짜가지고 피를 뽑는데, 그 피검에서 아기 태어나자마자 하는 피검이 갑상선 검사가 있는 거야. TSH가. 그러니까 당뇨 검사도 하는데, 임당 검사도 하는데, 갑상선 검사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라. 내가 임신일 때 임당 검사 하는 임당 검사 하는 것처럼 미국 병원에서는 내가 이제 그 시험관 병원을 졸업을 하고 산부인과를 가도 산부인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갑상선을 팔로우를 하는 거야. 우리 병원 같은 경우. 왜 그러냐? 이게 내가 문제가 있으면 아기가 갖고 태어나거든. 그래 갖고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아기가 작게 태어나고 작게 커요. 그러니까 애가 정상적으로 커야 되는데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 안 큰데. 그래가지고 아기 때부터 이 물약 타입으로 갑상선 약을 먹여야 되고, 이거를 더 나아가서 아기가 성장기일 때는 성장 호르몬을 매일같이 주사를 준다는 거야. 성장 호르몬을 매일같이 주사를 줘야 되는데, 근데 또 그렇게 되면 백혈병 위험이 커진다고 또 그거에 대해서도 또 고지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것 때문에 어쨌거나 저희 병원에서는 갑상선을 중기에 한 달에 한 번씩부터 말기 때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산한 그 전날에도 갑상선 피검을 했어요. 어쨌거나 저는 제 경험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저는 이식 당일날 프로락틴 검사를 했을 때 10 미만이었어요. 10 미만이 뭐냐? 나중에 봤더니 6이었더라고. 6으로 맞춰놓고 이식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이게. 프로락틴이 뭐냐? 이게 젖산분비 호르몬인데, 이게 너무 높으면은 예를 들어 언니들, 출산한 언니들 이거 알 거야. 임신하고 출산할 때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요. 부부관계는 언제부터 하냐고. 그러면 산부인과 선생님이 그래요. 당신이 모유 수유 중이면 모유 수유 중일 때는 안심하고 부부관계 하세요 얘기 들어봤을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젖이 프로락틴인 거야. 그러니까 임신하면은 젖이 커지지, 프로락틴이 커지는 거야. 그리고 애를 낳으면 젖이 나오지, 이 또한 프로락틴이 큰 거야. 그러니까 프로락틴이 높으면은 언니가 젖 먹이는 엄마의 몸이 되기 때문에 헷갈리기 때문에 몸에서 착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기준은 25라고 어쨌거나 들었던 것 같아. 근데 미국의 우리 닥터의 기준은 10 미만이에요. 어쨌거나 저는 제 또 피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저는 우리 닥터가 저를 6으로 맞춰놓고 이식을 했더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식하고 나서는 이 피검을 해야 되느냐? 저는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우리 닥터가 그랬어요. 임신하면 어차피 프로락틴이 높아져. 젖이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니까 피검할 필요 없어. 착상 지수에 맞추려고 10 미만을 맞춘 거지. 이식하고 나서는 임신을 목적으로 이식을 한 거기 때문에 임신이 될 거라서 프로락틴은 안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안 봤어요. 닥터는 예민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우리 닥터한테 우리 재렴이랑 나랑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맨날 졸라 싸운다고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각본 쓰라고 하더라고요. 예민하면 안 된대요. 아무리 언니들이 호르몬을 잘 약으로 준다고 해도 예민하고 싸우고 못 자고 그러면 자궁 상태가 차갑대. 예를 들어 언니 긴장하거나 열받거나 하면 손발 차가워지는 것처럼 자궁도 차가워진대. 그런 환경에서 절대로 아기가 성공할 수가 없다고 선생님이 그러니까 남편이랑 각방을 쓰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닥터한테 제가 그 초음파에 대해서 한번 개겼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초음파를 안 봐주려고 하는 거야. 7주에 와서 보라고 하니까 저는 아기집도 보고 싶고 난항도 보고 싶고 젤리곰도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매주 보러 하려고 했더니 선생님 안 된다고 국제 그걸 운운하면서 안 봐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저도 우리 첫째 때 시험관 했었지만 매주 초음파를 봤고요. 그리고요 선생님, 제가 지금 제 주변에 보면은 이제 자연 임신하는 사람들은 매주 초음파를 보는데 걔네들은 문제가 없는데요. 그리고 선생님, 저희 세라,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임신했을 때, 우리 세라 임신했을 때, 저는 PGS 통과 5일 배양자이잖아요. 여러분 참고로 PGS는요 한국하고 미국이 달라요. 저는 PGS가 2달 반이 걸렸고요. 그리고 5,500불 넘게 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한국이랑 금액이 다르고, 그리고 이 검사 기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아이지나딕이라는 진짜 그 유전자 업체에 따라 맡긴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IVF 센터 시험관 병원인데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센터로 가요. 그러니까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이관이 돼.
그래서 어쨌거나 이관을 했고 2달 반이 걸렸고 거기서 온갖 종류의 검사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서 인증서까지 딱 나와. 이거는 착상 100%다 아니다 인증서가 나오고 그리고 한국 돈 미국 돈으로 5,500불 들었으니까 한 5,500불이니까 한 500만 원 넘게 들었을 거야. 근데 저는 일단 PGS만 5,500불이고 PGD라는 또 암 검사를 또 5,000불이 넘게 들었으니까 거의 전 1,000만 원이 든 거지 픽업만. 언니들 미국에서도 참고로 곁다리로 이 PGS 통과된 배아를 갖고 또 선생님들이 그런 선생님이 있어요. 통과 배아니까 무조건 임신이 돼. 약 안 써도 되라고 하고선 그냥 약 안 쓰고 공장처럼 찍고 그냥 픽업 안 해주고 그냥 간 언니들도 있는데 안 된 언니들 많아요. 착상 안 된 언니들. 왜냐면 35살이 넘어가지고 이걸 하는데 분명 황체가 녹을 건데 분명 이식하는 시점에서 보고 이식을 했겠지만 어쨌거나 황체가 녹는 시점에서는 안 나올 거기 때문에 픽업 해보시면 녹을 쪽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언니들은 임신 안 됐지. 주변에 언니들 연락이 왔었어요. 어떤 산호제에 사는 언니, LA에 사는 언니, 뉴욕에 사는 언니 연락이 오는데 안 됐지. PGS 통과 배안. 어쨌거나 또 잡설은 치우고. 그래서 PGS 통과 배안데 왜 우리 애가 약하다는 거냐. 나 초음파 보고 싶다 했을 때 우리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해줬어요. 언니들 태어났을 때 언니들이 이런 얘기 들어봤죠. 너는 태어났을 때부터 정자 경쟁에서 이긴 거다. 그 얘기 들어봤죠. 수만 마리 정자의 확률을 뚫고 내가 태어난 거잖아.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연 레이싱, 자연 섹스를 했을 때 정자가 사정을 하면 훅 나가지. 훅 수만 마리, 수억 마리인지 아무튼 엄청나게 나가는데 걔네들 중에 딱 한 마리가 되는 거잖아. 첫 번째로 달리기가 빨라야 되고 두 번째로 GPS가 제대로 달려가지고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잘 잡아가야 되고 세 번째로 난자를 만났을 때 비비적거리는 게 아니라 힘이 있어가지고 핵을 뚫고 지나가는 애가 이 사기가 다 되는 애가 수정란이 되는 거죠. 정자에서. 그 난자는 어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난자도 초음파 봤을 때 양쪽 난자에 여러 개가 있대. 근데 그 난자가 다 난자가 성숙돼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 중에 한 마리만 한 달에 한 마리만 난자가 나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선생님 말이 그 여러 마리들 중에 여왕벌이 있고 들러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정자들도 그 수만 마리들 중에 잘 달려야 되고 GPS가 제대로 달려야 되고 힘이 좋아서 잘 뚫어야 되는 이 세 가지가 다 돼야지 되는 거래. 그래서 자연 섹스로 난자 나온 거랑 자연 섹스로 정자가 된 거랑 이렇게 붙잖아. 그러면 최고의 슈퍼 수정란이 나온다는 거야. 이 슈퍼 수정란을 시험관 수정란을 이길 수가 없대. 아무리 PGS를 통과를 했어도. 왜 그러냐면 과배란 주사 맞으면 어떡해. 난자들이 여러 개가 나오죠. 원칙은 한 달에 하나만 나와야 되는 그 난자를 여러 개 주사를 맞아가지고 너도 나도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원칙은 여왕벌만 있어야 되는데 여왕벌 플러스 시다바리 애들까지 다 커지는 거야. 플러스 정자도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 미세조작술이라고 해서 연구원이 보고선 제일 튼튼한 놈을 준대. 근데 그 튼튼한 놈이 GPS가 안 달려가지고 거꾸로 가는 놈이면 어떡해? 그리고 걔가 사실 힘이 없어가지고 난자를 못 뚫어내면 어떡해? 그냥 활동성만 보고 고른 거래. 그리고 언니들 뭐예요? 미세조작술이라고 해가지고 심지어 난자 찢어가지고 넣어주잖아. 원칙 자연 섹스에서는 난자를 찢어주는 게 아니라 정자가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정자가 힘이 없어가지고 난자를 못 뚫어내면 어떨래?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우리가 사람이 개입을 해가지고 시험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으로 섹스해서 임신이 됐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장치는 최고의 정자와 최고의 난자의 조합이지만 이쪽 시험관의 조합은 인간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변수가 있다는 거야. 그 정자의 변수. 만약에 힘이 없는 정자 아니면 원칙은 여왕벌이 안 될 난자 얘네들의 조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 미국 닥터의 말에 의하면 시험관 수정란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연 섹스의 수정란을 이길 수가 없대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계란으로 말하면은 이 시험관의 그 수정란은 계란을 그냥 접시에다 딱 깨가지고 이렇게 흔드는 것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아주 기반이 약한 수정란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언니들 이식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식할 때 동의서 보면은 탕목욕하지 말아라 그러죠. 열이 약하다고 그래. 근데 어때? 이식하고 나서 1차, 2차 피검하고 나서 어떡하라고 그래? 초음파 보러 오라고 그러죠. 우리 미국에서 제가 그걸 요청을 했을 때 거절당한 이유가 뭐냐면 이 배아가 약하다. 왜? 수정란이. 왜? 시험관이기 때문에. 약하니까 안 해준다는 거야. 열에 약하기 때문에
그 열 초음파로 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초음파가 열이기 때문에 못 봐준다는 거야. 절대로 할 수가 없대. 그래서 7주에 첫 초음파를 보라고 했는데 그 러셀 선생님네 병원도 7주에 초음파, 첫 초음파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어떡하냐, HCG 올라가는 걸로 트래킹을 하고 7주에 첫 초음파를 M모드로 보는데, 그게 이제 그 국제 규격이 뭐느냐, 이 미국 선생님들은, 시험관 선생님들은 국제 규격에 대해서 인지가 돼 있어요. 국제 규격이 뭔지 선생님한테 물어봤을 때 일단은 M모드로 봐야 되는 거고, 어쨌거나 그 초음파는 2분 미만으로 볼 것.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듣고선 나중에 제가 그 당시에는 가물가물하지만 다시 제가 옛날 시험관 했던 영상을 봤거든요. 제가 시험관 했던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제가 초음파 보러 간 게 있어요. 그거 보니까 1분 미만으로 1분 한 10초 정도 본 것 같아. 그러니까 2분 미만으로 봤더라고, 우리 닥터가. 내가 통으로 찍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3주에 한 번씩 초음파 보라고 그랬는데 그걸 언제까지 보게 했느냐? 임신 15주까지 보라고 그랬고 15주 이상부터는 언니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임신 11주에 1차 기형아 검사 하잖아. 1차 기형아 검사가 뭐냐면 언니 목 투명대 검사하는 거야. 목 투명대. 근데 그게 염색체 검사야. 근데 우리 미국에서는 그걸 니프티 검사로 대체를 해요. 니프티 검사가 엄마 피검으로 뽑는 건데 이게 한국에서도 언니 진단율이 100%래.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내가 한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진단율 100%래. 그러니까 언니들도 가급적이면 1차 기형아 검사는 니프티 검사로 대체를 하시고, 임신 16주부터 17주까지 하는 2차 기형아 검사는 무슨 검사냐면 이제 염색체 검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능 검사, 기형 검사예요. 머리가 10개냐, 꼬리가 10개냐, 팔다리가 10개냐, 뭐 이런 거 이러죠. 아니면 심장이 2개냐, 1개냐, 신장이 2개냐, 폐가 있느냐, 뇌가 있느냐, 이런 외관적인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장기라 이런 걸 보는 거라서 이거는 15주 이후에 보는 거라서 이거는 솔직히 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그치만 저 같은 경우는 다시 말하지만 통과된 PGS 배아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 다 건너뛰었어요. 그치만 니프티 검사는 했어요. 아무튼 저는 오늘 제 경험담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게 언니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저는 우리 닥터 만나는데 한국 돈으로 40만 원 냈어요. 미국에서는 선생님 한 번 면담하는데 3, 40만 원 하거든요. 주마다 다르지만 러시 선생님도 그랑 비슷하게 돈을 낸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린 뭐라고 해야지, 이 지식에 대한 부분은 특히 그 황체가 녹는 시점, 이 황체에 대한 얘기는 미국 난임계에서 20년도 더 된 내용이에요. 난임 선생님 중에 러시아 선생님이 지 입으로 말한 거야. 20년도 더 된 자료고, 이거에 대한 거를 제 그 언니가 저한테 제보를 해줬고, 저도 우리 닥터한테 제 피검에 대해서 언니들한테 얘기해줬죠. 이거는 저희가 저희 돈 주고 경험하고 돈 주고 저희가 설계를 받았고 돈 주고 우리가 들었던 이 답안지에 대해서 제가 이 유튜브로 공짜로 언니들한테 나눔을 할게요. 이걸 믿느냐 마느냐, 이걸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뭐 언니들의 선생님의 재량과 그리고 듣는 언니들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여기서 거짓말 하나도 보탠 것도 없고, 그리고 제가 이걸로 뭐 언니들한테 뭐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는 자꾸 똑같은 거 물어보고, 그리고 저도 예전에 그렇게 궁금했던 것들을 언니들도 똑같은 걸 질문을 저한테 계속 하시길래 똑같은 말 하기 너무 말이 아파가지고 유튜브로 찍어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움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뇌가 왜 안 되는 거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언니들이 혹시 궁금했다면, 저처럼 왜 첫째는 됐는데 둘째는 안 됐을까, 뭐가 문제일까에 대해서 궁금했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언니들, 저는 이제 애기들 씻기고 재우고 다음날 또 출근 준비하러 갈 테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